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지난주에 우리 종강인 줄 알았는데 1월달 갑자기 이제 1시간을 다른 과목 선생님이 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시간을 잡아서 감정평가 조금 마저 못한 거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시간을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1월 과정은 9주차로 진행되는 거 확인하시고,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보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죠.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외워야 돼요. 물론 산식까지 오늘 이제 해석해서 계산 문제 3가지 유형을 풀어볼 거고,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일단 보죠. 3방식 7방법. 첫 번째 이제 가격 3면성이라고 있어요. 가격의 3가지 측면의 성질. 가격을 정하는 건 이게 만드는데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 정도 하지 않겠어 이거고,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의 총합을 뭐라고 하냐면 원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니까 이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비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용의 합을 뭐라고 하냐면 원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용의 합, 비용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방식이 원가 방식이고, 자, 여기 비슷한 녀석이 시장에서 최근에 한 5억 정도에 거래됐으니까 비슷한 게 5억이니까 너도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비교해서 가격을 정하는 걸 이걸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그럼 뭘 비교하냐? 사례를 비교할 거예요. 거래 사례를 비교할 건데 당연히 유사한 거죠. 대체 관계예요, 보완 관계예요? 네, 정신 차리고. 비슷한 건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제, 대체관계, 시장에 있는 대체관계의 사례가 이 정도에 거래됐으니까 너도 얼마 정도 하지 않겠어? 그래서 시장에 있는 뭘 비교하냐면 사례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교 방식이 나왔고, 자, 수익 방식은 부동산에서 수익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처분하기 전에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해주고 임대료 수익을 벌 거예요. 1년에 임대료 수익을 1,000만 원 벌면 너도 한 6억 정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버는 돈이 얼마니까 얼마 정도 하지 않겠어를 이걸 수익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익은 임대료 수입이라 그래요.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영업 현금 흐름, 처분할 때는 매각 현금 흐름. 이건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서 얻은 임대료 수입이 얼마 되니까 너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을 이걸 수익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3방식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3가지가 있고, 각각 가격과 가격을 가액이라고도 하고 임대료를 임료라고도 해요. 그래서 각각 가격과 임료, 가격과 임료, 가격과 임료를 정하는 방식들이 각각 있는데, 이때 암기했던 것이 원적, 그 다음에 환분. 이 환분이 중요해요. 자, 원가법, 적산법. 원가 방식에서 가격 임료를 정하는 거 원적, 원가법, 적산법. 자, 수익 방식. 가격과 임료를 정할 때 가격을 정하는 건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얘가 엄청 중요해요. 말 그대로 수익환원법이죠. 뭐를 뭐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이때 수익은 가치를 구할 때 이 가격이 가치를 얘기하는데, 과거에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얘가 가치가 높으려면 미래에 돈 벌 수 있어야 돼. 그럼 무슨 수익이야? 장래 수익이죠. 우리가 임대료 수익의 대표 수익을 뭘 쓴다? 순소득을 쓸 거예요. 임대료 얼마 벌었어? 그러면 순소득이죠. 그러니까 얘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장래 순수익을 뭐하여? 환원해서 미래 수익을 땡겨와서 현재 가치로 보는 것을 이걸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장래 순수익을 환원해서. 이걸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1년 동안 시험 보기 전까지 한 수백 번 할 건데,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벌돈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미래 현금 흐름을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 장래 순수익은 사실 한 해를 얘기하는 거고, 현금 흐름은 여러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당겨올 때 한 해 걸 당겨올 때 환원이라고 하고, 여러 해 거를 당겨오는 걸 할인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것을 이걸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뭐를?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뭔지 가로쳐 놓고 용어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자, 수익분석법은 임료 정하는 거,
원적 환분.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는 임대사례를 비교하겠죠. 얘는 거래사례를 비교할 거고. 이제 하나. 자, 3방식에 각각 가격과 임료라면 6가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총 7가지 방법이라고 나왔잖아요. 3방식 7방법. 이때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원칙이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얘는 비교라고 해서 비교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이때 공시지가가 2가지가 있어. 나라에서 토지의 가격을 정해서 알려주는 제도를 공시제도라고 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표준지는 지가 공시를 위해서 기준이 되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공시지가는 뭐의 공시지가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뭐하여? 기준하여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해서 3방식의 7가지 방법. 자, 이 방법을 통해서 각각 얻어진 가액은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아직 감정평가액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작, 계산이에요. 계산을 시작해서 계산한 걸 이걸 시산가액, 시산임료라고 얘기하고 각각의 이름이 각각 달라요. 이건 나중에 외울 거고 아마 3, 4월 달에는 외우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얻어진 거 각각의 방법을 감정평가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건 아직 감정평가액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이건 시산가액이 뭔가 하나를 거쳐야 감정평가액이 될 건데 만약에 여기 이런 건물이 있대요. 이런 건물이 있는데 얘가 원가법을 썼더니 원가법은 무슨 방식? 얼른 나와야 돼 이제. 원가법은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원가법은 원가 방식이죠. 가격 정하는 거예요? 임료 정하는 거예요? 가격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원가법을 통해서 가액을 정해보니까 얘가 6억 정도 해요. 이때 다시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니까 이건 무슨 방식? 비교 방식. 비슷한 게 이 정도 거래돼서 이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얘가 7억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무슨 방식? 수익 방식이죠. 수익 방식의 가격을 정하는 거죠. 얘들 각각 가격을 정하니까 얘가 8억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액들이 다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를 정해서 이게 얼마다, 이 감정평가액이 얼마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즉 등가성의 원칙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가격이 똑같은 원칙이 성립되지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정평가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시산가액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평균값을 구해요. 평균값.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을 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원가법이야.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를 한 60%, 여기를 20%, 여기를 20%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확률을 고려한 평균을 뭐라고 한다? 가중평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중평균을 통해서 감정평가액을 정하는데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 그래요. 중요해요. 만약에 이 원가법에 60% 가중치를 두고 여기에 30% 가중치를 두고 여기에 10%의 가중치를 둔다라면 가중평균은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억 곱하기 얼마? 0.6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7억 곱하기 0.3 더하기 8억 곱하기 0.1 이렇게 가서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 값이 얼마 나오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정평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 감정평가액.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가격 삼면성, 가격의 3가지 측면의 성질로부터 감정평가 3방식이 나왔고 이 3방식으로부터 각각의 가격과 임료를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7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원적, 환분,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이걸 통해서 얻어진 건 시산가액, 시산임료라고 하고 아직 감정평가액은 아니에요. 이걸 뭐 해서 조정을 거쳐야 감정평가액을 얻을 수가 있다. 이때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무슨 평균? 가중평균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외워놓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게 가격을 정하는 걸 배울 거예요. 계산 문제. 원가법. 자, 가액을 구할 거고, 거래 사례 비교법도 가액을 구할 거고, 공시지가 기준법도 토지의 가액을 구할 거고, 수익 환원법도 수익의 가액을 구할 거예요. 아직 이제 시산가액의 이름은 나중에 외울 거니까 각각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이걸 통해서 가격을 구하는 게 계산 문제가 얘와 얘는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뭐 차이를 둘 필요는 없어요. 세 가지 계산 문제 방식 중에서 방법 중에서 계산 문제가 우리 학교에서 해마다 20년 내내 연속으로 2문제씩 나왔어요. 항상 나오는 건 얘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법은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나왔어요. 이때 이제 얘 한 번 나왔다, 얘 한 번 나왔다, 얘 한 번 나왔다가 번갈아가면서 해서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올지는 사실 모르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경험상 작년에 수익환원법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원가법이. 자, 간단히 한번 지난번에 산식을 설명했는데 잠깐 좀 설명하면 다시 한번 복습 겸. 자, 원가법이니까 원가를 이용하겠죠. 원가를 이용하는데 무조건 우리가 준공했을 때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는 무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용어이기도 한데 그 날짜에 언제 날짜에 감정평가 했느냐 기준되는 날짜가 중요해요.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 가치가 변해요. 그럼 감정평가할 때 어떤 날짜에 기준 잡은 감정평가액이야? 이 날짜가 정확해야 돼요.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준 시점이라 그래요. 기준 시점. 그래서 자, 원가는 원가인데 어떤 시점에 원가로 바꿔치기 해야 되냐면 기준 시점에 원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준공 시점에 총 공사비가 원가인데 건물의 원가는 총 공사비예요. 이게 그 날짜에 준공 당시의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 시점의 원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 원가로 바꾼 걸 이걸 다시 조달했다. 재조달 원가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정하고 얘는 기준 시점에서의 원가를 재조달 원가. 이때 감가된 총액, 감가총액을 감가누계액이라 그래요. 즉 기준 시점의 원가에다가 감가된 총액을 빼주면 이걸 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때 빼주는 작업을 감가총액을 빼주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감가를 수정한다라 그래요. 감가 수정. 자, 그래서 원가법은 문장으로 바꿀 때 뭐를 뭐해서 뭘 정한다? 재조달 원가를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뭘 구하는 거예요? 가액을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 자, 원가법은 원가 방식의 가격을 정하는 원가법은 뭐를 뭐하여 뭘 구한다? 재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니까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할 거예요. 사시지계면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계산 문제가 100%라 그랬어요. 계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사시지계면 한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례를 갖다 쓰는 게 아니죠. 뭘 갖다 써야 돼?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무조건 사례를 갖다 쓰는 거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를 갖다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얘를 갖다 써야만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면 사시지계면이 아니라 시지계 기타 엄청 중요해요. 시지계 기타라 그래요. 시지계 기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다 쓸 때는 이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고 시지계 기타 여기에 사정보정 있다 없다? 없다. 면적요인 비교 있다 없다? 없다. 사시지계면이 아니라 시지계 기타.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나오면 일단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다 쓴 거냐, 두 번째 사정보정 면적요인이 없어야 된다가 이게 중요한 두 번째예요. 항상 공시지가 기준법 나올 때. 자,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뭐해서 환원해서 가액을 구하는 거죠. 이때 수익은 장래 순수익을 뭐하여? 환원하여. 좀 더 명확히 얘기하면 장래 순수익이나 뭐를?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뭐하여?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이걸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장래 순수익을 우리가 땡겨오는 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줬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이때 환원하는 율로 환원이율, 줄여서 환원율이라 그래요.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액을 구하는 걸 이걸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엄청 중요한 식이에요. 우리가 뭔가의 가격을 구하려면 수익을 뭔가 환원율로 나누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환원율을 뭘로 쓸 수 있었냐면 엄청 중요하지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전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라면 개인 투자자의 할인율을 뭘로 썼냐면 요구 수익률로 썼어요. 요구 수익률로. 이때 환원율이나 얘를 다른 말로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할인율.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을 본다라면 환원과 할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돼. 근데 공인중개사에는 그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차이를 묻는 문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당겨오는 건 환원이나 할인이나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환원율을 할인율로 볼 수 있고 이 할인율을 가장 기본적으로 뭘로 쓴다? 요구 수익률로 쓴다. 이렇게 배웠고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와 뭐?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시장의 금리가 높아지면 무위험률이 달라지는 거고 투자안의 위험이나 또는 그 부동산을 대하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있죠. 투자자의 태도, 투자자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태도나 이 투자안의 위험에 따라서 위험할증이 달라질 거예요.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질 거고 위험 커지면 얘도 커질 거고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얘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얘가 높아질 거예요. 얘 높아지면 얘가 높아지는 거고 얘가 높아져요. 자, 그럴 때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얘가 높아지면 가액은 어떻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금리가 올라가면 요즘 뭐 금리를 내린다 올린다 이런 말 많았잖아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무위험률 커지면서 얘들이 커지는 거예요. 얘들이 커지면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뭐 어떻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되는 게 기본 원리인 거예요. 이게 수익환원법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액을 구하는 거를 이제 계산 문제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 넘겨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봅시다. 29회 페이지 351페이지. 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거라고 나왔네요. 원가 방식에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더라. 원가법, 적산법, 원적. 뭐를 기초한이라고 나왔어요. 삼면성, 가격 삼면성 무슨 성? 원가는 뭐의 합이다? 비용의 합이다. 그럼 무슨 성? 비용성 들어가야죠. 그래서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비용성 나와야 되고, 비용성. 자, 두 번째 보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 자, 이 시장성의 원리를 기초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어요? 비교 방식에 토지 가액을 정하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자, 공시지가 비교법은 존재하지 않고 이거 없고 기준법이라고 나와야 돼요. 땡큐. 4번 해야지. 근데 많이들 속아 넘어갔어요. 그냥 긴장되다 보니까 공시지가 맞네. 그러면서 얘는 당연히 수익 방식이지. 얘 맞네. 1번 이렇게 체크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억울한 경우가 있었어요. 공시지가 나오면 무조건 기준법이라고 나와야 돼. 기준법. 자, 얘는 수익 방식이고 가액 정하는 거 환원법, 임료 정하는 거 분석법. 환분, 원적 환분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원적 환분. 자, 이건 다음에 풀어봅시다. 자, 이것도 한번 그냥 계산식만 한번 써보죠. 보니까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자, 보니까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 무슨 방법? 일단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에 무슨 방법? 사례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용을 통해서 이렇게 구했대요. 비용을 통해서 무슨 방식? 원가 방식. 무슨 방법? 원가 방식에 가액을 구하는 거니까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맞아요?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건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건 적산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보니까
임대료를 통해서 가액을 구했대. 임료를 구한 게 아니라 임대료를 통해서 가액을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임대료는 뭐냐면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을 통해서 가액을 구한 거야. 그럼 수익 방식이겠죠. 수익 방식인데 가액을 구하는 게 뭐가 있다?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야 돼요. 환원법. 물론 처음에 이제 익숙치 않아서 바로 안 나오겠지만 3가지 방식, 7가지 방법은 무조건 우리가 완벽하게 외워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각각 통해서 이렇게 3가지의 시산가액을 구했대요. 근데 보니까 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이렇게 가중치를 뒀대.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이걸 조정해라. 무슨 평균? 가중평균. 그럼 이제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2여 곱하기 얘는 무슨 방식? 비교 방식. 0.5 이렇게 하겠네요. 더하기 얘는 비용성이니까 원가 방식이죠. 원가 방식 얼마? 20%. 0.2 더하기 그다음에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을 통해서 가액 구했으니까 얘는 1 곱하기 얘 얼마? 0.4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12 이렇게 나온대요. 이걸 우리가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중평균하는 방법을 이걸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없죠. 가중평균. 우리가 앞으로 평균 구할 때 기대수익률 구할 때도 끼리끼리 곱해서 하는 뭐 가중평균 했어요. 무조건 평균값을 구할 때는 다 가중평균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자, 넘겨서 353페이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용어 정리 봅시다. 자, 일단 별표가 100만 개예요. 100만 개. 무조건 시험입니다.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해야 돼요. 자, 일단 용어 봅시다. 용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일단 배웠던 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아래 3방식 7방법 한번 봅시다. 9번부터 봅시다. 9번. 자, 원가법은 이렇게 나왔어요. 적산법은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원가 방식의 원적이니까 가격 임료죠. 그럼 무조건 원가법 나오면 뭘 구하는 거예요? 가액을 구하는 거고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때 원가법은 뭐를 뭐하여? 제조라 원가를 감가수정하여 가액 구하는 거. 감정평가하려는 그 물건이나 그 부동산을 대상부동산, 대상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적산법은 그냥 외울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워요. 적산, 초, 대비, 임료. 이렇게 외울 거예요. 초, 기초가액에 대, 기대이율을 곱하여 필요한 경비, 필요경비라 그래요. 필요경비, 초, 대비, 임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여기에 순수가액 들어가면 안 돼. 나중에 좀 더 공부하면 순수가액이 나올 거예요. 순수가액 안 되고 여기에 환원율 들어가면 안 돼. 환원율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기대율이에요. 여기에 영업경비 들어가면 안 돼요. 영업경비는 우리 투자론에서 영업현금흐름 배울 때 썼던 거고 감정평가할 때 쓰는 건 필요경비라고 해야 돼. 전혀 달라요. 항목이. 왜 그런지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범위가 벗어난 거니까 그냥 적산, 초, 대비, 임료 이렇게 외울 거예요. 적산, 초, 대비, 임료. 자,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 봅시다. 거래사례비교법 읽어보죠. 11번. 자, 거래사례를 뭐해서 비교해서 가액을 구하는 거죠. 대상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건데 비슷한 걸 비교해야 돼? 다른 걸 비교해야 돼? 당연히 비슷한 거. 그래서 보니까 뭐가 어떤 요인들이 같거나 비슷한이라고 나왔어요. 같거나 비슷한 뭐를 사례와 거래 사례와 뭐하여 비교하여 뭐한다? 사시지계면 한다 그랬어요. 사시지계면 여기에 보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있는데 이 형성 요인은 일지계가 있어요. 일지계 한번 잠깐 좀 보죠. 일반 요인이 있고 지역 요인이 있고 개별 요인이 있어요. 개별 요인이. 자,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를 여기에 다르게라고 집어넣으면 돼요.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해요.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 형이 일지계야. 일지매 있죠, 일지매. 들어본 적 있잖아, 일지매의 형이 일지계야. 나중에 같이 암기 코드로 뭔가 또 연결 줄 거예요. 형이 일지계인데, 자, 일반은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일반 요인이라 그래요.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와 미국에 있을 때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뭐가 다르니까? 나라가 다르면 경제, 행정, 복지, 문화, 교육 다 다를 거야.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이 다 달라서 어떤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겠죠. 이걸 감정평가에서 얘기할 때 일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라가 다르면 가치가 다를 거예요. 이건 뭐가 달라서? 일반 요인이 달라서 라고 얘기해요. 그럼 같은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요? 그렇지. 강남에 있을 때와 강원도에 있을 때, 부산에 있을 때 다르겠죠. 뭐가 달라서? 지역이 달라서. 이걸 지역 요인이 달라서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역적 요인이 똑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즉 같은 곳은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적 영향을 똑같이 받는 지역 요인이 똑같은 지역을 하나 배웠어. 무슨 지역? 인근 지역이라고 배웠어요. 인근 지역, 지난주에. 어쨌거나 지역적 요인이 똑같은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적 요인을 동일하게 받는 그 지역 내에서도 부동산마다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 같은 부동산이 없죠. 무슨 성?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개별 요인. 개별성에서 비롯된 개별 요인. 그러니까 지역 요인은 지역마다 다르게 만드는 거고, 이건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일반 요인은 말이 없어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성 요인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그래서 사시, 지계 등의 면적이 다르면 면적을 비교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표현할 때 사시, 형성 요인 비교 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형성 요인은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얘기하고 등의 면적 요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쳐서 뭘 구하는 거? 가액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똑같아요. 이제 거래사례가 아니라 뭘 비교하는 거예요? 임대사례.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나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같거나 비슷한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사시, 지계, 면을 거쳐서 임대료를 구하는 걸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한다. 뭐 똑같은 얘기고. 자, 공시지가 기준법 중요하죠.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를 뭐해서? 기준에서 가액을 구하는 거죠. 이때 가액은 딱 정해져 있어. 뭐냐면 토지예요. 토지의 가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의 가격. 이때 중요한 건 얘는 사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거 다른 거, 얘가 내가 구하려고 하는 토지가 주거용이야. 내 표준지를 공업용 갖다 쓰면 안 되지. 똑같은 같거나 비슷한 여기에 주거용의 표준지를 갖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같거나 비슷한 뭐를 표준지 공시가를 뭐하여?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비교가 아니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중요한 건 사시지계면이 아니라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지계 기타. 여기에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이 문장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첫 번째, 여기에 개별 들어가면 안 돼요. 표준지 공시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사시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긴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수익환원법. 얘가 이제 엄청나게 우리가 가장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수익환원법을 얘기해요.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 가치의 정의를 배웠어요. 가치는 우리가 시점으로 얘기할 때 미래값이에요, 현재값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어. 한번 보죠. 우리가 가치가 부여되려면 과거에 돈 번 건 중요하지 않죠.
미래 돈 벌 수 있어야 돼. 이걸 미래값으로 보는 게 아니라 땡겨와서 현재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정의는 장래 편익을, 이때 편익은 금전, 비금전을 모두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수익을 뭐해서 환원한 현재값을, 땡겨온 현재값을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수익환원법과 똑같죠? 이 수익환원법은 가치의 정의로부터 이론적인 가장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 것이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뭐해서 환원해서 뭘 구한다? 가액을 구하는 거고, 이때 수익은 장래에 벌 거라고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다른 말로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 한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수익환원법. 장래 순수익이나 같은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우리가 PF에서 개발금융 배웠죠. 내가 토지가 있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회사가 은행으로 돈 빌리는 거, 이게 PF라고 그랬어요. 이때 담보를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그랬죠. 물적 담보가 아니라 미래 벌 돈, 미래 수익을 담보로, 이때 좀 더 유식한 학문적 표현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이렇게 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 벌 돈을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해요. 자, 수익 분석법은 임료 구하는 거예요. 임료를 구하고, 순수익의 수익 방식은 순수익을 쓰는 거고, 임료 구할 때는 필요경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순수익의 필요경비를 더하여 임료 구하는 거, 이걸 수익 분석법이라 그래요. 수익 분석법. 지금 얘기하는 건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감정평가에서. 자, 그래서 총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용어 정리를 배웠고, 그 앞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보죠. 우리가 시장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가치 중에 감정평가는 무슨 가치를 평가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기준되는 가치를 뭐라고 했냐면 시장 가치. 이때 시장은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에서 라고 그랬어. 일반적인 시장에서. 그래서 첫 번째가 통상적 시장에서, 나머지는 충분한 기간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정통한 당사자가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시장가치라고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통상적인 일반적인 시장을 얘기하지. 여기에 한정된 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 일반적인 시장에서. 두 번째가 전문가가 거래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는 사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이때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 이게 감정평가의 기준 가치예요. 감정평가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시장 가치로 평가한다가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 자, 두 번째, 기준 시점. 이게 35회 답으로 나왔어요. 근데 언제든지 계속 나오는 지문이니까. 시장 기준 가치는 우리 감정평가할 때 가치를 정하는데, 가치가 가격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 시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인지가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이 기준 시점이 드러나 있지 않는 감정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기준되는 날짜를, 이걸 기준 시점, 기준되는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할 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정한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격 좋은 날, 가격 좋은 날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가격 좋은 날, 가격 좋은 날 이렇게. 이게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 시장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 이렇게 나오면 다 틀려. 가격 좋은 날, 가격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이렇게 외울 거예요. 기준점은 가격 좋은 날 이렇게 한다. 가격 좋은 날, 가격 좋은 날 중요하고. 자, 가치 형성 요인,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아까 가치를 다르게 형성시키는 요인 3가지가 있어요. 형은 뭐다? 형, 일지계를 얘기해. 일지매의 형은 일지계야. 일지계.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건 일반 요인, 지역마다 다르게 하는 건 지역 요인.
부동산 개별마다 다르게 만드는 건 개별 요인이에요.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할 때 경제적 가치라고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여기에 시장 가치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시장 가치는 기준 가치고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건 우리가 시장 가치만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투자 가치, 교환 가치, 과세 가치, 장부 가치 모든 경제적 가치에 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가치, 시장 가치 하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 모든 가치에 영향을 준다 보니까 여기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를 얘기한다. 자, 네 번째 감가수정이라고 나왔어요. 언제 배웠어요? 원가법에서 나왔죠. 원가법에서.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 감가총액, 감가누계액을 빼서 가액을 구하잖아요. 이때 빼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감가수정.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제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될 때 감가액을 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감액이란 말이 나왔죠. 제조달 원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여러 가지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이렇게 우리가 감가율은 세 가지가 있었어. 물리적, 마모파손, 경제적, 외부 환경, 기능적,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 중요하다 그랬죠. 물, 경기, 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중요한 건 제조달 원가에서 빼는 거에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여기에 공제하여 차감하여 나와야 돼. 가산하여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 가산하여 나오면 안 되고 여기에 공제하여 차감하여. 앞으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항상 틀리게 낸 부분만 틀리게 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건 감가액을 수정한다는 건 감가수정은 감가액을 수정한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뺀다는 얘기야. 수정은 빼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여기에 준공 원가 들어가면 안 돼. 제조달 원가. 무슨 시점의 원가? 기준 시점의 원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뭐 자세하게 좀 설명을 천천히 하지 않고 막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들어봐야 돼. 내가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들어보면서 전체를 쭉 듣고 하다 보면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감정평가는 뭐 하나 딱 안다고 해서 명확하게 다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막 섞여져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막 섞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자주 들어봐야 돼. 들어보고 가능한 빨리 외울수록 일찍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제조달 원가 기준 시점으로 조달한 원가에서 빼는 작업을 감가수정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적정한 실거래가. 이거 3월 모의고사 냈어요. 내가 문제 내진 않았지만 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가르쳐 줘도 몰라. 언제 그랬나 하고. 자, 원래 토지는 원칙이 뭐예요? 토지는 원칙이 뭐다? 토지는 원칙이 감정평가 방법이 뭐예요?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야 돼요. 기준법. 근데 이 공시지가가 표준지를 쓰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얘기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장 가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시장 가격보다 한 60-70%로 낮게 책정돼요. 요즘 더 높인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찌됐거나 공시지가 기준법을 갖다가 쓰면 정확하게 가격을 정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이거지만 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 써도 괜찮아.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도 이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자, 거래사례를 갖다 쓰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를 갖다 써야죠. 얘는 어떤 사례를 갖다 써야 되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얘를 갖다 쓸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도 괜찮아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갖다 쓰는 공시가 기준법을 써야 돼요. 근데 얘가 정확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적정한 실거래가를 갖다가 얘가 있다라면 얘를 갖다가 쓰고 얘는 거래 사례니까 얘를 갖다 쓸 때는 무슨 방법을 써야 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야 돼요. 자, 그럼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죠. 그럼 적정한은 뭐냐? 최근을 얘기하는 거야. 최근. 너무 옛날 게 아니라 최근에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최근을 기준을 잡아야지. 이제 법으로 야, 최근 얼마의 기준을 잡을까라고 할 때 도시는 집가 변동이 자주 나타날 거예요. 최근을 짧게 잡았어. 그 밖의 지역은 집가 변동이 별로 없을 거야. 좀 길게 잡는 거야, 최근을.
그래서 자, 도시는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적정한 실거래가를, 이런 적정한 가격을 적정한 실거래가라고 얘기해요. 3년, 5년 기억해놔야죠. 3년, 5년. 우리 5335 많이 나오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몇 년? 50년, 30년.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533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이 될 때 355353 이렇게 나왔어. 맞죠?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예, 자격증 따는데 3년 걸렸으니까. 부동산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라면 해당 분야에 3년. 부동산 관련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분야에 3년. 5, 3, 4 뭐 이렇게 나왔네요. 적정한 실거래가 3,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고 외워야 돼. 도시가 짧은 건 집값 변동이 자주 있으니까 최근을 짧게 잡은 거야. 그래서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자, 이렇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뭘 쓴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라고 하고. 자, 우리 세 개는 우리 지역 분석에서 배웠어요. 지역 분석.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하죠. 맞죠? 암기 코드 외워놔야 돼. 지역 분석에서 두 가지를 판정해. 뭐? 지표수였어요. 지표수. 지역 분석 표준적 사용과 수, 가격 수준 이렇게 두 가지 판정하고,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고, 이때 지역 분석에서 암기 코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따져요. 외부, 지역, 부인, 부동성, 인접성, 그 다음에 경합,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이렇게 관련된다 그랬죠. 자, 그 지역 분석을 볼 때 이제 어떤 지역을 분석하냐? 지역 분석에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 지역을 동일 수급권이라 그랬어요. 이때 얘 엄청 또 많이 나오죠. 자, 인근 지역은 내가 감정평가하려는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뭐한? 속한 지역으로서, 자, 형성 요인 뭐가 있어요? 일지, 개가 있는데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중에 뭐를 공유하냐면 지역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뭐가? 지역 요인이 공유되는, 지역 요인이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인근 나오면 첫 번째 속한, 두 번째 뭐를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여기에 절대로 개별 요인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 개별 요인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개별 요인은 공유될 수가 없어요. 무슨 성? 개별성 때문에. 자, 유사 지역은 뭐와 유사한 거예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 감정평가는 동일 수급권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급권인데, 최근에 얘를 소개해놨댔어.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관계가 성립하고, 유사한 관계를 뭐라고 한다? 유사한 관계, 비슷한 거죠. 비슷한 재화를, 두 재화의 관계를 대체재, 유사한 것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즉 대상 부동산과 비슷하거나 영향을 주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이걸 동일 수급권, 뭐와 뭘 포함한다? 인근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여기에 수요 공급 관계 들어가면 안 된다. 대체 경쟁 관계. 지금 설명하면서 중요하다고 체크된 부분들, 이것들 자주 보면서 문장 볼 때마다, 문제 풀 때마다 야, 이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면서 옳게 나왔네, 틀리게 나왔네를 자주 봐야 돼요. 자, 그래 넘겨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가로 2번에 시장가치 원칙이라고 나왔어요. 시장가치 기준. 자, 우리가 가치는 무슨 가치를 평가한다? 시장가치. 원칙이 시장가치죠. 근데 항상 시장가치로만 평가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었죠.
그럴 만한 이유를 세 가지를 법령에 규정해 놨어. 첫 번째, 법령의 다른 규정.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기준 가치는 기준되는 가치로, 자,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법령의 규정 첫 번째,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뭘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원칙과 다른 걸로 평가했어요. 그럼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적법성이 그래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단 적법성의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가 하나 있었어. 언제? 1번이죠. 법령이 있는 대로 했으니까 이 경우라면 적법성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랬었어요. 다 중요한 얘기들이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적법성 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만, 나머지는 무조건 생략할 수가 없고. 자, 3번에 보니까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원칙은 있는 그대로,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현황 평가 원칙이죠. 그래서 현황 평가가 원칙이다. 있는 그대로. 자, 있는 그대로면 이용 상태를 그대로 평가해야 돼. 이용 상황 그대로.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 받는 상태가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나라 토지 중에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다 그랬어. 그래서 자,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거나 공법상의 제한을 어떤 거?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이걸 현황 평가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용 상황이 불법이거나 일적인 건 제외할 거고 원칙은 이래요. 그러나 항상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었죠. 이걸 조건부 평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언제 그럴 수 있냐? 첫 번째,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 요청.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있는 상태 그대로 현황이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어떻게 조건을 붙여서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걸 조건부 평가라고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현황이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였죠. 그럼 조건에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적법성이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 단 적법성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가 하나 있죠. 언제?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얘는 적법성 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법에서 있는 대로 했으니까 적법성 등의 검토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물건별 평가할 때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때는 각각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개별 평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죠. 이때 그럴 만한 이유를 각각 규정해 놨어. 아까 법령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각각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자, 원칙은 개별로 하는데 만약에 일체로 거래되거나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대요. 그러면 합쳐서 할 수밖에 없지. 이거 무슨 평가? 일괄 평가. 일괄하여 평가한다. 자, 두 번째, 가치가 다르면 뭐 한다? 구분한다. 가치가 다르면 구분한다. 세 번째, 이 부분에다가 뭐라고 집어넣냐면 일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전체 하나가 아니라 일부만도 평가할 수 있다. 일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 세 가지. 일체 불가분 관계에 있으면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 일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총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굉장히 중요한 용어 정리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시장가치 원칙 배웠고 현황평가 원칙 배웠고 개별평가 원칙 배웠고 3방식 7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런 걸 배웠고 자, 5번 별표 100만 개 100만 개 진짜 100만 개야. 물론 3월 모의고사도 나왔어 보너스로. 자, 물건별 감정평가는 아까 우리가 시산가액은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는 우리 감정평가 방법 하나를 써가지고 하나의 시산가액만 딱 구해서 얘가 감정평가액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떤 물건의 감정평가할 때는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여러 개의 시산가액을 얻어 이걸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서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가중평균해서 감정평가를 얻나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사는 그 물건마다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써야 되는 것을 법령에 규정해놨어요. 하나만 쓰는 건 아닌데 야 이런 물건일 때는 이런 방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써야 돼. 가중치를 가장 높게 부여해야 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정해놨는데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는 주된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이 방법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건데 주로 이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써야 된다라고 법령이 규정을 해놨는데 자 일단 얘 두 개가 중요해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얘가 사실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3방식이 있는데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비교 방식이에요. 이게 감정평가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실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하죠. 실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게 실증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감정평가 그리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방식이냐 그러면 비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가격을 구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류를 구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이에요. 이 두 개를 쓰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단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임대사례비교법을 쓰려면 사례가 많아야 되겠지. 많아야 되겠죠? 딱 하나 있는 사례라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 사례가 있으면 여러 사례들을 각 비교해서 이 객관성을 좀 높일 건데 사례가 많다라면 무조건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임대사례비교법을 써요. 자, 그러면 임대사례는 많아요? 임대사례 많아? 주택임대사례, 상가임대사례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임대료는 그냥 평가하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은 사례가 많은 물건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사례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암기 코드가 좋아. 맛동산 과자 있죠? 맛동산. 여기에 맛자가 들어가. 맛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입이나 목에 뭐 걸리냐면 살에 걸려. 이렇게.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잇목에 살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이렇게 쉬운 암기 코드 없어요.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잇목에 살에. 자, 주식은 사례가 많아요? 많아? 상장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 주식.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매일매일 거래되죠? 사례 많으면 무조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거래사례비교법 쓰는 거예요. 사례가 많은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잇목에 사례. 다시 한번. 자, 맛동산 동산이죠. 동산. 과가 뭐야? 과수원. 자동차. 일괄 평가. 아까 일괄 평가를 언제 했냐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을 평가한다 이렇게 나왔죠. 일괄. 잇목. 등기된 나무를 잇목이라 그래요. 잇목의 사례. 거래사례비교법. 자,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쓰는데 자, 수익환원법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무형자산 권리. 권리는 형태가 없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 수익환원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 형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등등의 권리 나오면 다 수익환원법이에요. 여기 재단 나왔네. 재단.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사법에서 좀 배웠을 거예요. 재단이라면 묶어서 등기할 때 재단이라 그래. 묶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도 있고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공장재단이라면 공장, 이런 공장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거기에 기계 설비도 있고 거기에 지적재산권 또는 영업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등기를 해요. 그러면 무조건 재단에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있어요. 재단은 무조건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권리 있으면 무조건 수익환원법이에요. 권리 나오면 수익환원법. 당연히 재단에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도 기업 가치의 주된 건 뭘까? 가지고 있는 현금 아니면 뭐 부동산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된 가치는 권리예요, 권리. 얘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 영업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를 대부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다 이렇게 다른 단어로 나왔지만 다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권리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 수익환원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이것도 아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원가법을 쓰는 거예요. 건물. 사례가 많을까? 건물? 아니에요. 많지 않아. 우리가 어떤 집합 건물에서 한 호수의 사례는 많아. 지금은 통건물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야. 통건물의 사례. 통건물. 비슷한 통건물의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가 감정평가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사례가 거의 없어. 물론 연예인들이 뭐 통건물 하나 샀더라 이런 얘기 들리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통으로 건물을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사례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원가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사례가 없어요. 통건물 얘기하는 거야. 자, 기계, 얘도 사례가 없어. 기계기구로도 사례가 없고 선박항공기도 사례가 거의 없어요. 얘가 뭐 충분히 주변 시장에서 막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업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정도 하겠지라는 원가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소경목님은 지름이 매우 작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름이 매우 작은 나무라서 얘도 사례가 없고 얘는 그냥 지름이 매우 작은 나무라서 나무의 원가 정도로 해석한다. 그래서 원가법을 쓰는 거예요. 외워놔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례 많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이렇게 딱 외워놔야 되고 임대의 사례는 많으니까 임대사례 비교법 권리 나오는 거 무슨 권리 나오거나 재단 나오거나 기업가치 나오면 권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러면 수익환원법 이거 아니면 뭐다? 원가법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토지는 원칙이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자, 그런데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죠.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뭘 쓸 수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가 있다. 잘 봐야 돼요. 자, 이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쓸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는 거죠. 이때 적정한 실거래가는 도시는 몇 년? 도시는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몇 년? 5년 이내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얘기한다. 이게 최근의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거고. 자, 살림이라고 보죠. 살림. 우리 조금만 더 하고 쉬어요. 자, 살림은 토지와 임야 토지와 나무를 합쳐서 살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산지와 임목은 가치가 같을까 다를까? 얘는 토지고 얘는 나무잖아요. 그럼 가치가 같아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얘는 가치가 달라요. 당연히. 가치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었죠. 이때 가치가 다르면 뭐 한다? 구분한다 그랬어. 구분한다. 그래서 토지와 나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구분해서 평가한다. 자, 이건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쓸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구분해서 쓰는데 구분해서 감정평가하는데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임목 나오면 뭐?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님이라면 원가법. 일괄한다라면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걸 기억해놔야 돼요. 자,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가장 기본되는 건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자, 소음 진동 1조 침해 얘는 발생하기 전을 고려해야 된다. 예,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온다라면 고려해야지.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해체 처분 가액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보니까 여기에 자, 선박항공기 이렇게 나왔어. 한번 따져볼까요?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나왔어. 자동차 얘는 무슨 방법? 맛동산 차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자, 선박은 뭐? 원가법. 항공기도 원가법. 자, 얘들은 뭔가 움직이면서 작동을 하는 녀석이야. 맞죠? 근데 얘가 이제 보니까 본래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다고 나왔어요.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는데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니지를 못하는데 그럼 얘는 무슨 방법을 써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 방법 나오면 안 돼. 얘는 가치가 0일까요? 0은 아니지. 뭐가 있어?
고철값이 있어. 고철값.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고철값을 학문적으로 해체 처분가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효용가치가 없다라면 무슨 법을 쓴다 이런 말 다 틀려요. 얘들은 원래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선박항공기는 얘는 원가법을 쓰는데 근데 얘들이 보니까 효용가치가 없대. 굴러가지 않고 기능을 못한대. 그럼 가치가 0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쓴다가 아니고 고철값으로 평가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항공기는 비싼 금속이 많잖아요. 알루미늄이나 두랄루민 같은 거 이거 많잖아. 그러니까 고철값도 엄청 비싸요. 어찌됐거나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라는 거고. 자,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아니야. 쉬었다가 해. 쉬었다가 합시다. 욕심 있는 사람 좀 풀어보시고 네, 쉬었다가 봅시다.